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무르바, 오늘은 또 뭘 하지?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날씨 좋으면 공원 나가야지 신나하며 즐겁게 커튼을 확 젖히셨나요? 같은 아침인데 누군가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있고 누군가는 벌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면 뭐합니까?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든데요. 운 좋으면 겨우 명절에 한두 번 얼굴을 봅니다. 수십억 재산가여도 병원 침대에 링거 맞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70 넘어서 노후 팔자는 돈도 아니고 자식 성공도 아니고 화려한 과거의 명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 80이 되어서도 매일을 소풍처럼 살아가는 진짜 행복하고 팔자 좋은 어르신들의 공통점 8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100%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배 김봉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봉순 어르신은 23살에 시집을 오셔서 이 동네 한 골목에서만 50년 넘게 사셨습니다. 남편을 이 동네에서 떠나보냈고 자녀 셋을 이 골목에서 키워냈습니다. 지금 사시는 15평짜리 낡은 빌라는 작고 오래됐지만 어르신한테는 그곳이 인생 전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맏아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딸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시설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밥도 잘 챙겨줘요. 봉순 어르신은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자식들은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맏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수야,
나 이 집에서 나가면 아마 금방 죽을 거야. 아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고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베란다에 내가 25에 심은 장미 화분 있잖아. 거기서 내 아버지한테 처음 사랑한다는 말 들었어.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그리워서요. 저 부엌 타일 갈라진 거 보여? 내가 3살 때 내가 넘어지면서 저기 깨진 거야. 이 집이 나야. 내가 이 집이고. 아들은 그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거든요. 내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입어온 가장 편한 옷이 있다고 합시다. 낡고 해졌지만 몸에 꼭 맞는 그 옷. 누군가 새 옷 사드릴게요. 훨씬 좋아요라고 해도 그 옷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옷에 내 체온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낡아도 작아도 내 숨결이 밴 공간은 그 어떤 고급 시설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봉순 어르신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집에 있으면 새벽 2시에 배가 고프면 그냥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어도 됩니다. 아무 눈치 없이요. 화장실을 15번을 가도, 낮잠을 3번을 자도, 텔레비전을 새벽까지 봐도 미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밥 먹는 자리도 어색하고, 웃음도 억지로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피곤합니다. 봉순 어르신은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3까지 사셨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평생 손수 돌보시던 베란다 화분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맏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이고 존엄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명의로 된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5세 박창수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직업이었지만 묵묵히 30년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 옆 동네에 사시는 이갑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식당을 크게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땐 박 어르신보다 몇 배는 더 버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연금이 없어서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박 어르신이 훨씬 넉넉해 보이죠. 그런데 진짜 차이는 액수가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일한 대가가 당신 이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장도 보시고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십니다. 아무한테도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이갑철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어느 명절날 큰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거예요. 어르신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르신이 혼자 방에서 그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대요. 내가 저 녀석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고 결혼도 시켰는데 이제 내가 저 녀석한테 용돈 받는 신세가 됐구나. 자존심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게 서러웠던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서러운 그 감정. 노년의 경제적 의존이 가져오는 건 가난이 아니라 그 서러움입니다. 연금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젊을 때 내가 나한테 붙여놓은 편지가 매달 배달되는 것.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여기 생활비. 그 돈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고 나라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자존심 지켜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임의가입이나 추납제도를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 하나가 노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의 최순옥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항상 바쁘게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 시댁 챙기기,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시간이라고는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짐을 싸서 나가고 나니 처음으로 어르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고 밥을 차려도 먹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다고 해요. 사실 최순옥 어르신에게 화분을 권한 건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대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날 화분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말도 못하지만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처음엔 우스웠다고 합니다. 화분한테 말을 걸다니. 그런데 해보셨대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 순간 어르신이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았다고요. 그 작은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집에 가보면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습니다. 주방엔 직접 담그신 된장과 매실청이 줄지어 있고 거실 한쪽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유튜브로 체조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그림. 그리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 잘 노는 것. 이게 처음엔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요. 문을 열기 전엔 왠지 창피하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고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엔 오히려 좋아집니다. 혼자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때 두 부리로 갈립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허전함을 메우려는 사람과 혼자서도 내 안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전자는 늘 외롭고 후자는 늘 충만합니다.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분 하나 드리거나 그림 그리기 채널 하나 따라하거나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외우거나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강인수 어르신은 평생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셨습니다. 큰 돈을 모은 적도 없고 집 한 채 장만하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재산이라곤 그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부유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근데 있잖아.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잖아.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3채나 갖고 계시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하도 조르는 바람에 일찌감치 다 이전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자식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형준아, 나 지금 형 잠이 안 온다. 자식이 걱정해서 달려왔더니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만약 내가 오래 살면 너희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 자식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재산을 다 물려드린 게 어르신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어르신한테서 안전망을 빼앗은 겁니다. 돈 걱정 없이 잠든다는 건 배가 든든하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걱정이 없어야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져야 비로소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 몫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쥐고 계셔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 손에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는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가장 많이 담겨 있거든요.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던 조성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25세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40이 되기 전에 직원 50명짜리 회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자녀 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시키셨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외제차도 타셨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항상 술을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바쁜 세월 동안 어르신이 돌보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몸이었습니다. 밥은 빠르게 먹었고 술자리는 빠지지 않았고 운동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하려고 미뤄두셨습니다. 그 나중이 오기 전에 75세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왼쪽 팔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실 때 어르신은 의식이 있으셨지만 말이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왼쪽 몸의 마비는 부분적으로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고 24시간 간병인도 붙여드렸습니다. 며칠 후 큰딸이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딸이 귤을 깎아서 한쪽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왼손으로 받으려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리셨습니다. 딸이 얼른 주워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귤 한쪽 혼자 못 드신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하신지. 평생 남한테 밥 한 끼라도 더 사던 분이, 동창회에서 항상 계산서 먼저 짚던 분이, 그분이 귤 한쪽을 딸 손에서 받아 먹어야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차마 못 봐서요. 어느 날 큰아들이 병문안을 갔을 때 어르신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 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화장실에 어떻게 갈지, 밥은 어떻게 먹을지, 오늘 어디를 갈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2의 윤말순 어르신은 재산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시장 가까운 골목 작은 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으시지만 천천히 꾸준히 걸으십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오다가 언덕길에서 잠깐 쉬셨습니다. 숨이 차서요. 그때 지팡이를 짚고 앉아서 하늘을 한번 보셨대요. 파랗더랍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 아직 이 하늘 볼 수 있구나. 이 언덕 아직 오를 수 있구나. 숨이 찬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숨이 차도록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던 겁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힘들지. 근데 있잖아. 이렇게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줄 때가 고마워. 화장실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해 먹고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서 다들 누군가 도와줘야 하거든.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내 몸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매일 조금씩 기름 넣고 타이어 바람 확인하고 세차하면 오래 탑니다. 반면에 기름 없이 밀어붙이고 경고등 무시하고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매일 걷고 제때 먹고 잠을 자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노년의 팔자를 결정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과식하지 않기, 담배와 술 줄이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해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자존심입니다. 여섯 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2살의 장귀래 어르신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이웃이 이사하면 맨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셨고 동네 어른이 아프면 반찬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은행에 갈 일이 생기면 딸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희선아,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있으면 은행 같이 좀 가줄 수 있니? 딸은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하지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어르신은 한숨을 쉬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딸한테 은행 같이 가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딸이 엄마, 나 오늘 회의가 있어서 내일은 어때요? 했습니다. 딸은 그냥 일정 조정을 한 건데 어르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딸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일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르신 마음속에 남은 건 거절당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호스와 비슷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틀면 되는 사람이 있고 매번 이웃집에 가서 물 좀 얻어도 될까요?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물을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내 수도꼭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자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잖아. 딸한테 전화할 때 부탁하려고 전화하는 거랑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랑 기분이 완전히 달라. 부탁 전화는 끊고 나면 마음이 무거운데 보고 싶어서 한 전화는 끊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더 순수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배우는 것, 그게 수도꼭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해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창피하다 생각 마시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당당함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일곱 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78배 정기수 어르신은 한때 꽤 야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해보겠다고 2번이나 도전하셨는데 2번 다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시절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됐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그때 그걸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셔서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일인가? 어르신이 그날 새벽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사업 잘 되던 시절에는 이 바다가 그냥 바다였어. 배 좀 더 띄우면 돈이 되겠다. 저 물고기 잡으면 얼마나 나올까? 그런 생각만 했지. 그런데 그날 새벽엔 그냥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차고 나는 여기 있구나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좋더라고. 어르신은 그 후로 날씨 좋은 날 아침이면 바다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팔자 좋은 거 아니겠어요?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릴 때 숨바꼭질이랑 비슷합니다. 술래가 저 멀리 달아난 친구를 찾으러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사실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집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닌 행복이 사실은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창밖 나무 위에, 지금 이 따뜻한 방 안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의 성공. 막상 다 이루고 나니 그 다음 것이 또 기다리고 결국 행복은 항상 저 너머에만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요. 오늘 아침 밥이 맛있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바깥바람이 시원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린다는 것, 그게 이미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 그게 훗날 가장 그리워할 황금 같은 날입니다. 8번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홍순희 어르신은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았고 동네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며느리도 얼마나 살뜰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히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불평만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몸이 어떻고. 한 시간을 듣고 나면 내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평만 하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겁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지쳐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생각하셨답니다. 나 얼마나 남았다고. 이 귀한 시간을 피곤하게 써도 되나? 그 순간 결심하셨습니다. 슬프거나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관계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정리는 끊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있을 때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억지로 먹으면 내 몸이 탈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나서 탈이 나는 관계, 억지로 유지하면 내 마음이 탈납니다. 내 냉장고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천천히 연락 횟수를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싸우거나 절교를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화를 조금 덜 하고 모임을 조금 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어르신은 진짜 편한 친구 2~3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팔자 좋은 어르신들의 공통점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내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2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이 8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두 가지밖에 안 되신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었고, 나도 누군가한테 덜 부탁하고 싶었고, 나도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팔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8가지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나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묵묵히 일어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줬던 그 새벽들, 혼자 삼키셨던 눈물들, 지쳐도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저녁 차 한 잔 앞에 앉으시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8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라면 무엇일까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산책 30분이어도 되고,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배우는 것이어도 되고, 연락이 오면 왠지 피하고 싶었던 그 번호에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오늘의 여러분을, 1년 후의 여러분을,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팔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의 햇살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8가지 중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꼭 챙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용기와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복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70이 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더 불안해질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서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고, 직장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퇴직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쉬어도 되는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눈을 뜨면 무언가 모를 허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 돈이 내가 죽을 때까지 버텨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울을 보면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는 자신이 낯섭니다.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라도 하면 바쁘다는 말이 먼저 돌아오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가족도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불안이 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3세의 이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자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로 은퇴를 선언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고 밭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한가해졌는데도 불안이 커진 것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바빠서 잡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몸은 쉬는데 마음이 더 바빠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 3년 이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70 이후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이유를 막연하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불안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70이 되면 더 불안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것이라고 치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은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70 이후 불안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인정하지 않기입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0 이후에 불안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 안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새벽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오랜 친구의 부고를 받았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모양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사는 74세 최병수 씨는 평생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늘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본인의 죽음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바둑을 두다 쓰러졌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최병수 씨는 며칠 동안 이상한 상태가 됐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TV를 봐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일까? 나는 몇 년이나 남았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낮에도 이웃집에 불쑥 찾아가고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계속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진 것입니다. 최병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모든 것이 불안해졌어요. 이 고백 속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다른 모양으로 튀어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 쓸데없는 걱정들로 변장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70이 되어서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의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연봉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자식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전세인데 옆집 아들은 아파트를 샀다더라. 우리 딸은 명절에 한 번 오는데 저 집 딸은 매주 온다더라. 건강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정정하게 다니네. 재산도 비교합니다. 우리 살던 동네에 누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비교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1세 박순자 씨는 젊은 시절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소박한 공무원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다니까. 손자가 벌써 영어 회화를 한다고. 우리 남편이 용돈을 이만큼 줘요. 집에 돌아오면 박순자 씨는 남편에게 괜한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박순자 씨는 아이 둘을 건강하게 키웠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저녁이 있었고 남편과 40년 넘게 큰 싸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비교하는 습관이 가려버린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자신보다 나은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무한한 비교의 사다리를 오르는 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쓸모를 증명하려는 강박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조금 더 정확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정의했습니다. 직함이 있었고 해야 할 역할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이 불편해서 일을 억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필요도 없는데 봉사활동에 여러 개를 등록하고 무리하게 파트타임 일을 찾고 자식들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기도 합니다. 몸이 힘든데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쉬면 쓸모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쓸모가 있어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70 이후 평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의무감입니다. 70이 되어도 여전히 피곤한 인연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년 직이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오랜 이웃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불쾌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낼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몸의 체력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웃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을 참아야 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크게 소진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 의무감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관계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소진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과 중심 사고를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평생을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저축, 더 나은 자식들, 더 건강한 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 그 성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제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은 늘어나기보다 쓰는 쪽이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갈 사다리도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쉬면서 죄책감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낭비된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고,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운동을 빠지면 건강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이 은퇴 후에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과를 위해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성과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의미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 전환이 70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자,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70 이후 불안의 본질은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마음, 쓸모를 증명하려는 마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 성과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70세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하루를 단순하게 줄이기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너무 빽빽하게 채우려 합니다. 아침에 운동, 오전에 노인 대학, 점심에 친구 약속, 오후에 손자 돌봄, 저녁에 교회.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찬 하루를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루틴을 반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채운 하루가 정말 풍요로운 하루일까요? 아니면 단지 바쁜 하루일까요? 이 둘은 다릅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바쁘다는 것은 몸이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 할 일을 3가지로 줄여보세요. 딱 3가지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 하고 싶은 일 하나, 그리고 쉬는 시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약속 사이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넣으세요.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1시간이라도 쉰 후에 다음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덜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70 이후 하루의 진짜 풍요입니다. 두 번째,
비교를 과거의 나로 바꾸기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원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옆집 친구나 모임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가요? 10년 전보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 부분이 있나요? 경험이 쌓였고, 마음이 넓어졌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나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새벽에 빵 하나를 먹으면서도 걱정에 잠 못 들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 걱정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고통을 아직 몰랐는데, 지금의 나는 그 상실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남보다 더 나은 자식을 두었는가 하는 비교에서 벗어나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가 하는 비교로 돌아서면 비교는 독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기입니다.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서 그냥 있어도 됩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되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봐도 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것. 그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일본에는 보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뇌를 쉬게 하고 감정을 정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휴식은 권리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줄이고 깊게입니다. 70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것이 자산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체력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이런 관계를 두세 개만 깊게 유지하는 것이 100명의 가벼운 관계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관계, 내가 늘 베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의 우정은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우정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가장 보통의 일상 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다고, 그리고 그 씨앗을 발견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70이 넘으면 이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이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늘 아침에 먹은 따뜻한 밥 한 공기,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저녁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천천히 걷는 동네 한 바퀴.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걸을 수 있다는 것,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 잃어버리기 전에 오늘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 연습이 쌓이면 평온이 됩니다. 오늘 저녁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냥 보세요. 뭔가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오늘의 머무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6번째, 죽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선물이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인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 삶이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그는 강진 유배 시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맑아진 정신으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오히려 더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죽음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래, 나는 언젠가는 간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설이 70 이후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감동적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윤혜숙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26살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함께 키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말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싸울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냥 편했습니다. 편하다는 감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편이 사라졌을 때 윤혜숙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번갈아 와서 지냈고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았고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정말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이불이 차갑고 그 차가움이 너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식빵 한 봉지를 사다 놓으면 혼자 먹기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밥 한 공기를 짓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밥을 안 하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기운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윤혜숙 씨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10번 깊게 들이마시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것.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한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말을 거는 것. 오늘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저녁에 된장찌개 해 먹을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루틴이 하루의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배도 닻이 있으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루틴이 윤혜숙 씨의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루틴이 2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왠지 자신이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때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혜숙 씨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8시에 공원에서 3명이 함께 걷습니다. 많이 웃지는 않습니다. 화려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정말로 충분합니다. 윤혜숙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픈 건 여전해요. 그런데 슬픔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슬픔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강민철 씨는 35년간 중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쳤고 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식 날 학교 강당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배웅해 줬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먹고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간의 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학교 운동장에 나가 아이들의 체육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달은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 혼자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 왜 그래? 행복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강민철 씨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교사로 살 때는 아이들의 성장이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에는 성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도 이상해졌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아내와 다투는 날도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사소한 것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평 지역 복지관에서 운동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가르쳐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철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봉사라니, 나 같은 사람이 봉사를 해도 되나? 교장까지 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 70대, 80대 어르신 15명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가 앞에 서서 천천히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보여주자 어르신들이 따라 했습니다. 어떤 분은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고 어떤 분은 킬킬 웃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이 좀 풀렸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민철 씨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강민철 씨는 일주일에 3번 봉사를 나갑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어르신들이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그 기다림이 그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강민철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내가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쓸모 있어야 산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나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지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70은 채우는 나이가 아닙니다.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0은 채우는 나이가 아니라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채워왔습니다. 지식을 채웠고, 경험을 채웠고, 재산을 채웠고, 관계를 채웠습니다. 그 채움이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더 이상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할 시간입니다. 채우는 사람은 늘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덜어내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가볍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성과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7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온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 그것이 70 이후의 충분한 하루입니다. 쓸모보다 평온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 하루에 평온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것은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쓸모가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면서 내일 할 일 하나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오래된 찻잔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는 것,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무엇 하나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비교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피곤한 관계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낭비했다는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손이 잘 안 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꽉 쥐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한 손가락씩 펴보세요. 그 손이 펴지는 만큼 마음도 펴집니다. 손을 펴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꽉 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70 이후를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70 이후를 잘 산다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대로,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작은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꽃이 피어 있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70 이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진짜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황금 노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고, 혼자 울었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의 시간입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이 70 이후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그늘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그 소박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후의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오늘 하루 비교를 한 번 덜 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 쉬면서 죄책감을 덜 느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 하루도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이 비록 느려도 그 방향이 평온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황금 노후는 화려한 노후가 아닙니다. 황금 노후는 평온한 노후입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것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고요함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